뉴욕 증시 분석해보고 우리 장 전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프터월과 오늘은 그레너리 투자자문의 이완수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뉴욕 시장은 어쨌든 간 실적 발표 기다리고 그렇죠. FOMC 네. 기다리고 이런 분위기더라고요. 네네. 뭐 사실 소강 국면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중동 사태는 소강 국면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 와중에서 사실 뉴욕 증시 그동안 이제 3대 악재가 있었거든요. 뭐 중동발 리스크,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상승에 따른 이제 국제유가죠. 그 상승 우려감도 있었고요. AI 수익성 우려까지 세 개가 있었는데 그게 계속 시장을 짓눌렀는데 뭐 최근에 중동 사태 소강 국면으로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뭐 우려감 조금 이제 많이 사실 지금 이제 완화됐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나오진 않았거든요. 네. 그다음에 AI 수익성은 지금 1분기 실적 발표가 되면서 AI 하드웨어 반도체 중심과 그다음에 에너지 밸류 체인으로 이어지는 이런 라인들이 지금 구조가 되게 탄탄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지금 나스닥이라든지 S&P 500 사상 최고치를 지금 계속 반도체와 에너지 밸류 체인을 통해서 지금 갱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이 제가 보기에는 당분간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이번 주에 또 특히 이제 하이퍼스케일러들 마이크로소프트부터 시작해갖고 알파벳 다 이제 또 실적 발표가 나오거든요. 여기를 보면서 아마 시장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에 말씀해 주신 대로 진짜 빅테크들이랑 또 메모리주 그리고 이번 주에 전 세계 반도체 장비주들도 실적을 발표 많이 합니다. 그만큼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뉴욕 시장에도 AI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우리가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악재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주셨으니까 한 가지씩 볼게요. 이란 이슈가 어느 정도 정리는 된 것 같긴 한데 제가 찜찜한 점은 그겁니다. 완벽하게 또 마침표를 찍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아직. 네, 맞습니다. 요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전쟁이 마침표를 찍는다는 것은 네. 둘 중에 하나가 없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마침표라기보다는 네. 일단 이제 거의 정리가 되지 않는가. 왜냐하면은 사실 미국 측면에서 보면은 굳이 이 상태에서 뭐 더 폭격할 것도 없어 보이고요. 왜냐하면은 인프라 시설들, 특히 정유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은 그냥 놔두면은 지금 워낙 지금 한 2달 정도 지나면서 자체적으로 이게 이제 문제가 발생을 좀 하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 굳이 폭격을 안 해도 이건 그냥 자체적으로 이제 인프라들이 다 붕괴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호르무즈 해협도 사실 미군이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굳이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해야 될 건 없어 보이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란 같은 경우에는 워낙 지금 내부 분열이 지금 강하거든요. 강경파가 다시 또 이제 그 세력을 잡느니 많이 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란의 이제 외무장관이 러시아까지 지금 다니면서 계속 전 세계적인 어떤 동의를 좀 얻으려고 하는데 그것도 또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란도 사실 이 상태에서 소강 국면을 또 벗어날 수 있는 일은 없어 보이고요.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 이제 5월 1일까지 어떻게 문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또 한 기간이거든요. 네. 이때까지 뭐 감안한다라고 보면 저는 그냥 솔직히 말씀드려갖고 흐지부지 끝나지 않을까 지금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냥 이 식으로 이 스탠스로 계속 그냥 미국은 그냥 봉쇄하고 있고 호르무즈를 이제 뭐 미국이 열겠죠. 제가 열고 국제유가 떨어지고 이란은 계속 인프라부터 시작해서 경제 규제가 계속 타이트하게 진행되면서 내부적으로 붕괴할 수 있는 뭐 그런 시간들이 또 계속 지나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소강 국면 상태를 아마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는 여기 정도에서 끝나지 않을까 이 상태로.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추가적인 어떤 이제 무력 장악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이란 내에서 문제라든지 호르무즈 해협에서 또 추가적인 갈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딱 현 상태에서 좀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중동 사태가 한 2달 정도 지나면서 이미 사우디 같은 경우 얀부항이라든지 UAE 같은 경우 이제 다른 쪽 항구를 통해서 사실 또 수출을 또 지금 증가시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캐나다 원유도 지금 들어올 예정이고 러시아산 원유도 들어올 예정이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이제 국가들이 중동에 대한 의존도도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이러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우리가 가장 크게 우려했던 게 사실 인플레이션이었거든요. 근데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들이 또 그렇게 크게 나오진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에 따른 경기 침체까지 그렇다 보면 저는 아마 이 정도 상태의 소강 국면이 계속 이어지다가 결국 어느 쪽 한쪽에서 협상을 통해서 결국 마무리 짓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냐면
No war, no peace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 이상 싸우지도 그렇다고 뭔가 진행되지도 않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흐지부지 끝날 가능성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가 전쟁이었고 두 번째 이슈가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번 주에 중앙은행 전 세계 중앙은행 9곳이 금리를 결정합니다. 미국, 캐나다, 유럽, 뭐 영국, 또 일본도 있고요. 뭐 브라질도 있고요. 지금 전반적으로는 다 동결할 것 같잖아요. 네네. 포인트는 뭘까요? 일단 인플레이션이 생각만큼 그렇게 높게 나오진 않았어요. 예, 그게 이제 가장 큰 포인트라고 저는 봐야 될 것 같고요. 연준 같은 경우도 뭐 기준금리 동결 29일 날 지금 예정돼 있고요. ECB 같은 경우도 4월 30일 이제 2.15% 동결 지금 예정돼 있는 것 같고요. 뱅크 오브 잉글랜드 영란은행도 4월 30일인데 3.75%, 일본은행은 4월 28일인데 0.75% 이렇게 다 지금 동결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시장에서 우려감은 뭐였냐면은 국제 유가가 계속 이제 $100가 넘어가면은 사실 인플레이션을 걷잡을 수 없다. 특히 CPI, PPI까지죠. 왜냐하면 에너지뿐만 아니라 이제 원자재 가격까지 다 상승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경우 인플레이션이 걷잡을 수 없어질 것 같다. 특히 이제 저희가 이제 과거 경험치를 본다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졌을 때가 WTI 유가가 $120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인플레이션이 나왔던 게 그때 뭐 8%, 9%까지 나왔었기 때문에 그걸 사실 크게 우려했었거든요. 근데 시장 보면 사실 한국도 지금 한 2.2% CPI가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근원 CPI 같은 건 2.8% 그다음에 근원 PPI 같은 경우도 한 2.6%대에서 그대로 그냥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단 이제 CPI, PPI 같이 이제 원유 가격을 이제 포함했을 경우에는 조금 이제 포인트가 좀 올라긴 해요. 하는데 그래도 근원 물가 갖고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통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연준뿐만 아니라 이제 전반적인 그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 이제 인하도 아니고 인상도 아닌 그냥 한 번 더 지켜보고 4월 달까지 한 번 더 지켜보는 그러한 이제 모습을 지금 보일 것 같고요. 연준 같은 경우에 뭐 다른 것보다 21일부터 지금 캐비닛이 청문회가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 연준의 이제 의장이 교체되는 과정, 특히 5월 21일까지 사실 연준 파월 의장이 5월 15일까지죠. 네. 임기가 이제 만료가 되는데 그때까지 아마 청문회에서 제가 보기에는 뭐 딱히 문제 없이 그냥 통과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또 연준의 어떤 조직적인 구조 문제 같은 경우도 지금 엮여 있기 때문에 아마 그냥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매크로 상황이 연준의 어떤 기준금리 인상이나 특히 이제 방향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지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연준에서 항상 쓰는 단어 있잖아요. 파월 의장이 wait and see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아직도 좀 기다리면서 봐야 하는 상황이다라는 분석 주셨습니다. 유가가 오른 게 얼마나 더 갈지는 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일단 동결 의견이 조금 더 우세하다는 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두 가지를 봤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수는 사상 최고치 랠리를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AI가 좋다라고 하면서 전쟁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글로벌 IB들은 지금 S&P 500의 목표치를 내리지 않아요. 야데니 같은 경우는 7,700 콜을 했더라고요. 낮지는 않거든요. 물론 룸이 그렇죠. 얼마 안 남아있지만 네, 그렇습니다. 7,700을 유지하고 계속해서 보는 이유 어디 있다고 보세요? 사실 이번에 뭐 제가 보기엔 글로벌 리서치 하우스들이 네. 분기마다 실적 발표를 할 때 이제 전망치를 내놓거든요. 근데 과거 작년 같은 경우에는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계속 한 8%에서 10% 정도 이익 성장률을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올해 지금 1분기죠. 이제 팩트셋이 지금 제공한 게 S&P 500 기업들의 이익 성장률을 12.6%까지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전쟁 중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수익은 더 커졌다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이 중에서도 IT 같은 경우가 한 46% 이제 성장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소재가 한 20%, 금융이 한 14% 이렇게 지금 분석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뭐 그냥 간단 명료하게 야데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장의 평균적인 지금 올해 2026년도죠. 미국 기업, 주요 기업들의 이익 성장률 한 14에서 15% 정도가 지금 보고 있거든요. 이 정도라면은 올해 연초에 이제 6,845에서 시작된 S&P 주가가 정확하게 15%, 14%를 반영하면은 7,800이 나옵니다.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시장에서 보는 게 만약에 1분기에 이 정도의 이익 성장률을 만약에 충분히 보여준다. 그런데 이미 지금 S&P 기업들 80%가 실적을 발표한 80%가 지금 시장 전망치를 넘어섰어요. 그렇다고 보면은 올해 충분히 한 14% 정도 이익 성장률 나온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IT 이 중에서 반도체하고 이제 에너지 밸류체인 쪽에서 거의 한 50% 이상을 지금 보고 있거든요. 이 정도 보고 있다라고 그러면은 저는 아마 올해 주가 S&P 500은 충분히 7,700이 갈 수 있는 여지는 지금 충분하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산기를 숫자가 이제 발표가 되니까 실적이 나오다 보니까 계산기를 두드려 봤을 때도 7,700, 7,800에 가능한 상황이라서 아마 야데니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대부분 뭐 7,500 이상을 보고 있는 글로벌 리서치들이다라는 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뭐 근거는 실적이고 그 실적에 있어서 이번 주가 굉장히 큰 분수령을 맞게 됩니다. 이번 주에 M7 종목 중에서 5개 종목의 실적을 발표하죠. 엔비디아를 제외하고 지금 테슬라 제외하고 5군데가 하는데 그렇다면 이번 어닝콜의 관전 포인트는 뭘까요? 다음 분기 가이던스일까요? 프리캐시플로우일까요? 캐펙스 증가율일까요? 뭘까요? 사실 다 봐야 될 것 같아요. 다 봐야 돼요? 다 봐야 되는데 핵심 포인트는 이겁니다. AI 산업의 어떤 수익성 우려감이 있죠. 네. 이것을 지울 수 있을까? 이게 지금 가장 클 것 같아요. 실적도 그걸 지울 수 있는 수준은 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가이던스도 그걸 지울 수 있는 수준으로 제시가 돼야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엔비디아 같이 AI 이제 하드웨어 쪽은 사실 뭐 지금 봤을 땐 제가 우려감은 없어 보여요. 이쪽은 워낙 지금 수요도 지금 크고 공급이 워낙 타이트하다 보니까 시장이 계속 갈 수 있다라는 이제 부분인데 AI 이제 소프트웨어 쪽 하이퍼스케일러들을 지금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애플, 아마존, 메타 지금 다 실적 나오는데 과연 이 회사들이 각각의 시장이 있거든요. 시장 점유율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할 건가. 그 다음에 이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 증가율이 얼만큼 이번에 나오고 앞으로 투자를 얼마나 지속할 거고 그다음에 그 투자에 따른 가이던스는 또 얼만큼 나올 건지 이거 세 가지를 사실 다 봐야 되는 거예요. 다 봐야 돼요? 예, 다 봐서 수익성 이 정도면은 괜찮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나오면은 저는 충분히 아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던 팩트셋 같은 경우는 사실 하이퍼스케일러 중 특히 M7에서 하이퍼스케일러 5개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좀 한 20% 정도 영업이익률을 올해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전망치 그 정도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지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애플이 조금 지금 약간 간당간당하긴 해요. 지금 애플이 뭐 테슬라는 이미 이제 안 되는 게 나왔으니까. 그렇다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알파벳이라든지 아마존 메타 같은 경우는 충분히 광고 쪽이라든지 아니면은 전반적인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이런 쪽에서 매출이 저는 충분히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아마존이 됐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됐든 알파벳이 됐든 올해 투자할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시장에서 이제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게 보장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 정도만 한다라고 그러면은 저는 충분히 아마 시장에서 다시 한번 AI 수익성에 대한 우려감을 좀 지우고 AI 소프트웨어 특히 뭐 팔란티어부터 시작해서 오라클까지 추가적으로 소프트웨어들의 어떤 상승을 이끌 수 있는 여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돈을 얼만큼 버냐, 투자는 얼만큼 할 거냐, 앞으로의 가이던스는 어떻게 낼 거냐 이 세 가지 다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실적이 좀 잘 나왔으면 좋겠네요. 네. M7 종목 중에 가장 늦게 실적을 발표하는 것은 엔비디아입니다. 5월 20일에 실적 발표를 하는데 거의 지금 한 달이 남았어요. 근데도 주가는 먼저 선행해서 지금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시가총액 5조 달러 지금 회복에 성공을 했고 그 이후로도 지금 올라가고 있고 목표 주가가 300달러까지 나오고 있는 엔비디아입니다. 더 오를 수 있겠냐 실적 발표 전까지 이 점을 가장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지금 투자를 해야 된다면 반도체 업종 중에서 엔비디아를 먼저 꼽습니다. 좀 느릴 거라고 예상하시지 않을까요? 안 올랐거든요.
안 올랐기 때문에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더 크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사실 지금 올해 2026년도 엔비디아의 전반적인 수준은 다 끝났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미 이제 블랙웰, 베라루빈, 지포스 다 끝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하는 게 2027년도 수준을 받기 시작하는 상황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상황이 지금 나와 있는 게 올해 매출 전망치를 지금 3,740억 달러, 작년 2025년도 그러니까 뭐 회계년도로 2026년도 올해 그렇죠. 27년도 이렇게 다르죠. 보고 있으니까 지난해보다 73% 이익 성장률, 매출 성장률을 잡고 있습니다. 이익 성장이요? 네, 이익하고 매출 성장을 73%를 잡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반도체 중에서 가장 커요, 여기가. 예, 그런데 지금 이 73%를 잡아놓은 상황에서 추정 PR이 25배예요. 아직까지 저평가라는 거죠. 목표 주가는 지금 최근 나온 것들이 266달러입니다. 지금 200달러, 210달러 이제 어제 왔죠. 예, 올라왔어요. 네. 뭐 최고치 올라왔는데 266달러까지 나온 그 리서치 하우스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 밑에도 있고 위도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 270, 80이 다 나와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 저는 지금 들어가면 엔비디아를 들어가는 게 가장 낫지 않을까. 5월 10일 날 실적 발표가 나올 거고 그다음에 1분기뿐만 2분기 저희 가이던스는 저 더 좋을 걸로 봐요. 왜냐하면은 이미 수준은 끝났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가격이 올라갑니다. 수주받은 가격 자체가 올라간다. 그렇죠. 이제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가격 올라간 만큼을 더 이제 저는 상향 조정을 할 것 같아요. 그걸 또 보셔야 돼요. 특히 이제 베라루빈 지금 이제 뭐 6월 달부터 지금 상용화 시켜서 지금 나오잖아요. 가격이 사실 지금 거의 확정이 아직 안 돼 있어요. 그렇죠. 예, 이 가격을 도대체 얼만큼 잡을지. 그러니까 가격까지 만약에 P 곱하기 Q잖아요. 우리가 네. 매출이. 이 Q는 이미 돼 있어요. 그럼 P를 얼만큼 더 올릴 거에 따라서 아마 제가 보기엔 70%더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뭐 당장 여기에다가 이제 뭐 데이터 센터라든지 플랫폼 쪽에서 뭐 쿠드라든지 코스모스, 네모트론 다들 지금 이쪽도 지금 수익이 나오고 있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또 나왔던 얘기가 자회사 하나 또 이제 실적 되게 좋게 나왔거든요. 그럼 또 지분 평가에까지 지금 끌고 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수주 받은 것만 갖고보다 더 추가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엔비디아를 가장 먼저 보셔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엔비디아가 굉장히 느린 친구 중에 한 명이었는데 이제는 좀 실적 발표를 앞두고 달라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주를 이미 채워놔서 안 되는 거 아니야 였지만 이 수주받은 가격 자체가 올라가게 되면 또 다른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수 있겠죠. 다음으로 볼 종목은 인텔입니다. 인텔이 요즘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의 네. 지금 표본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네. 많이 올라왔어요. 네. 그래서 목표 주가 막 110달러까지도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네. 오르기만 하니까 우리가 리스크를 좀 봐야 될 것 같긴 하거든요. 네. 리스크는 없습니까? 뭐 리스크도 당연히 있죠. 왜냐하면 인텔의 이제 가장 커다란 문제점이 이제 CPU에 이제 집중돼 있었다는 거죠. CPU 전 세계 점유율 한 80%를 갖고 하니까 CPU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사실 인텔이 이제 가장 안 좋았던 거거든요. 여태까지 계속 엔비디아가 갔기 때문에 인텔이 사실 이제 그 반대급부로 안 좋아졌는데 뭐 지금 상황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이 반도체 시장 자체가 워낙 지금 글로벌로 다양화됐거든요. 기존에는 뭐 추론에 집중돼 있던 게 지금 뭐 로보틱스라든지 인공위성이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뭐 전방위 분야로 지금 다 AI 산업이 넓혀지고 있고요. 여기에 필요한 반도체도 기존과 다르게 뭐 GPU뿐만 아니라 NPU, TPU 거기에다가 우리가 뭐 보는 이제 하이엔드 메모리들 뭐 PBDDR, GDDR 뭐 그다음에 이제 소캠까지 뭐 엄청나게 많은 것이 분산이 되다 보니까 결국 인텔이 마지막에 수혜를 받는 게 올라온 거고요. 네. 그런데 요 사이클이 당분간 꺾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인텔한테 온 사이클이. 그다음에 두 번째는 파운드리가 살아났습니다. 예, 물론 파운드리가 이제 조금 그 말씀을 많이 했어요. 아직까지 지금 가동률이죠. 수율이 지금 한 60% 정도까지밖에 안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요 정도면은 어떻게 보면 아직 흑자로 전환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적자긴 한데 적자폭을 많이 줄여놨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수율이 더 떨어져 버린다 이랬을 경우에는 파운드리 쪽에서 만약에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면 사실 인텔한테는 부정적으로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 사실 인텔 정도 수준 보시면 어느 정도냐면은 TSMC가 지금 전 세계 파운드리 한 72% 점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8% 점유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SMIC라든지 UMC가 뭐 5% 점유를 하고 있는데 인텔은 회계상 따로 파운드리를 분류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분류를 하게 되면은 삼성하고 똑같습니다. 8% 정도 합니다.
CPU를 이미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새로 공장을 따로 만들어 갖고 파운드리 쪽에 관련되는 지금 정부 수주를 위주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삼성전자도 지금 수율 지금 60%까지 올라와 있어요. 네. 작년 말에 50%였고 지금 1분기까지 60% 올라와 있고 적자 폭이 아직은 있지만 2분기에 70% 넘어가면은 흑자 전환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삼성전자, 인텔 거의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다음에 제품도 2에서 3만 원짜리 지금 내놓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인텔도 뭐 테슬라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다들 지금 하이퍼스케일도 마찬가지로 수주 계약을 따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고 보면은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CP라든지 파운드리 쪽에서 어떤 이제 악재 부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크지가 않다. 그래서 만약에 저는 반도체 엔비디아가 1등이고요, 2등이 인텔입니다. 매수를 하신다고 그러면은 네. 왜냐하면 올해 흑자 전환합니다. 전반적으로. 적자했던 기업이 흑자로 전환되고요. 그다음에 비즈니스가 새롭게 구축된 것들이 정착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주가의 가장 큰 상승폭을 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제일 좋아하는 거죠. 턴어라운드. 턴어라운드. 그 부분을 본다면 엔비디아, 그다음 인텔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반도체 하드웨어가 다 좋다라는 거잖아요. CPU 좋고 GPU 좋고 메모리, 장비, 뭐 실리콘 포토닉스까지 지금 줄줄이 가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 속에서 1번이 엔비디아, 2번이 인텔, 그 다음 순서는 어떻게 잡아볼까요? 뭐 마이크론이죠. 메모리. 예, 메모리 전반적으로 다 하고 있으니까. 네. 제가 아까 그 말씀드렸어요. 이제 글로벌 AI 산업이 우리가 인프라 구축 단계라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반도체가 필요하다. 근데 기존에는 뭐 추론 쪽 이런 쪽만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GPU만 필요했는데 지금은 뭐 자율주행, 로보틱스, 인공위성, 바이오까지 뭐 다 지금 전 산업에 지금 다 퍼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가 GPU라든지 HBM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는. 그렇죠. 다 필요하게 된 거죠. 다 써야죠. 그렇죠. 다 써야 되는 거죠. 레거시 반도체뿐만 아니라 하이엔드 메모리, 아까 말씀드렸던 뭐 소캠뿐만 아니라 이제는 반도체 기술, 유리기판이라든지 CXL, MLCC라든지 광통신까지 다 들어가게 됐어요. 이제는 수혜가 우리가 HBM만 생각했던 수혜가 이제 반도체 산업 전체 밸류체인으로 다 퍼졌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우선은 제가 봤을 때는 대형 반도체 회사들이 먼저 성과를 내기가 좋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올해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제 영업이익률 보시잖아요. 삼성전자 지금 올해 지금 300조 원으로 평균이 지금 나와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300조 원이.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700%가 상승하는 거예요. SK하이닉스는 작년에 40조 원 넘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 200조 원 평균이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럼 400%가 넘는 거란 말이에요. 수익률이요. 영업이익이. 그런데 반대로 보세요. 만약에 다른 쪽이죠. 소부장 쪽 보면은 전반적으로 올해 이익 성장률이 매출 성장률이 50에서 100%예요. 많은 데가 100%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시장 자체가 이 대형 반도체 회사들이 공급은 지금 되게 타이트하게 늘려요. 투자는 한다고 하지만은 한 4, 5년 걸려요. 공급이 타이트한데 그런데 매출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 가격을 지금 되게 엄청나게 세게 올려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을 세게 올리다 보니까 메모리의 어떤 이 대형 반도체 회사들은 수익률이 급증을 하면서 주가를 못 따라가는 상황이 되는데 소부장 단에서는 그렇죠? 공급이 많아져야 되는데 네. 아직 공급 쪽에서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듯이 엄청 강하게 올라오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좋긴 하지만은 소부장 단에서는 아직 영업이익률이 대형 업체만큼 올라오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먼저 지금 계속 보시는 것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엔비디아 이런 또 대형 반도체 회사를 먼저 보시고 여기가 이익 성장이라든지 매출 성장률이 더 세게 올라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해가 되셨을 것 같습니다. 대형 반도체가 갈 수밖에 없는 시장 구조라는 점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좀 기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장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대형 반도체들에게는 우호적인 환경 속에서 금리도 결정되고 빅테크들도 실적을 발표하기 때문에 이번 주 우리 시장 투자 전략은 좀 어떻게 잡아볼까요? 일단은 국내 같은 경우도 저는 가장 먼저 봐야 될 게 매크로 환경이 지금 안정되고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좀 올라왔으니까 주가가 이제 빠지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국내 매크로 환경이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에 비해서 되게 좋아요. 맞아요. 인플레이션도 2.2%로 사실 지금 타이트하게 잡아놨고요. 그다음에 무역수지 흑자 3월 달에도 그 전쟁 와중에 257억 달러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을 정도고요. 네. 환율도 사실 뭐 1,500원 넘어갔지만 유가 빠지니까 그대로 다시 또 이제 안정화되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1분기 GDP 성장률도 전분기 대비해서 1.7%
2% 상승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전년 대비해서는 3.7%란 말이죠. 이거 뭐 전쟁이 났는데도 이 정도가 나오면은 이건 도대체 전쟁의 최대 수혜주는 대한민국이 아닌가. 제가 그런 얘기도 지난번에 했었고 중동발 수혜가 한국에도 올 수 있다. 네. 이걸 계속 보시게 되면은 결국 국내 기업들의 밸류에이션들이 이 전쟁 와중에도 더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보면은 밸류에이션을 위주로 먼저 보는 게 뭐 기관하고 외국인들이거든요. 가장 먼저 본 데가 반도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수출 경쟁력이 되게 좋은 국내 기업들이 있습니다. 조선 방산, 그다음에 뭐 가스 터빈 것도 있을 것 같고요. 전력 인프라도 있을 것 같고요. 이건 수출뿐만 아니라 가격 경쟁력, 그다음에 밸류에이션까지 다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주가 올라가는 종목들 보시면 다 이런 종목들이에요. 아, 컨셉이 비슷하군요. 그렇죠. 이게 제가 보기엔 매크로 환경을 되게 안정적으로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이 상태로 저는 아마 시장이 4월 달 말까지 며칠 안 남았네요. 일부러요. 이번 5월 주요? 초까지 네. 얘기할게요. 5월 초까지래요. 5월 초까지는 저는 계속 더 가지 않을까. 특히 중동국 지역이 소강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충분하게 국내가 국제 유가라든지 아니면은 환율을 충분히 극복하면서 갈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수급도 지금 4월 달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5조 원 매수했어요. 그것도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주식 예탁 자금 121조 원으로 빠지지가 않아요. 맞아요. 네, 그걸 보시면서 그냥 단순하게 6,500 왔으니까 이제는 빠지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조금 더 한번 이번 기회에 기존에 6,300 했잖아요. 그럼 한 6,700까지는 업그레이드를 잡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오르는 이유가 확실하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애프터월가 이렇게 정리해 보시죠. 지금까지 그레너리 투자자문의 이완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딜사이트 경제TV 실시간 라이브가 진행 중입니다. 오른쪽 화면 클릭하시고 지금 바로 함께해 주세요.